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모레 24일로 결정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본의 결정을 우리 정부는 고작 방류 3일 전에 알았다고 전해졌죠.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뭔가 정해진 것처럼 방류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미 한일 양국 실무진 간 협의와 조율이 있었다고 했고, 오늘 정부는 결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방류에 찬성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과 일본의 자국민들에 대한 우려, 주변국들의 반발 또한 넘어서지 못하고 선 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모호하게 찬성표를 던진 우리 정부도 언제라도 비난받을 준비는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6만 톤이나 됩니다. 방류되는 30년 동안 바닷속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최근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시청사 점거 농성의 여파로 순천시가 청사 출입 제한하는 방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청사 방호 요원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청사 출입 제지를 한 사실을 두고 뒤늦게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순천시의회 한 의원이 순천시의 청사 방호 과정에서 당직실 직원들이 시의원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출입을 제지한 것에 대해 시 집행부에 사과와 문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반발하는 해령면 주민 30여 명이 쓰레기 처리장 후보지 선정 철회를 주장하며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수일 동안 농성을 벌이자 시청사에 대한 방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방호 조치가 강화된 시점에서 특정 시의원이 청사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 당직실 직원들이 시의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을 제지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당직실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시의원은 당직실 직원들이 시의원을 몰라보고 청사 출입을 못하게 했다며 의원의 개인 활동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강금이고 범죄 행위까지 한 것이라며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에 가세해 또 다른 시의원 역시 야간에 청사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 책임자가 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시청사 방호 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추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시 당직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시 당직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이 아닌 또 다른 시의원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측면에서 시의원들로부터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해당 사안이 공직기강 회의라며 당시 근무자가 시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시 당직실에 시의원들의 사진을 부착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나오자 이번에는 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의회와 공직자들 간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공무원 노조는 입장을 내고 당직 근무자가 시의원을 몰라보면 그것이 공직기강 회의냐며 당직실에 의원들 사진을 배치하라 또는 의원을 몰라본 당사자가 의회에 와서 직접 사과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이 직원들로서는 허탈하고 의욕상실을 넘어 자괴감에 빠졌고 동시에 의회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기에 충분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순천시 의회 의장이 해당 의원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시의회 의원의 청사 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진짜 싸움으로 비화된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들의 이 얼굴 정도는 관심을 갖고 기억해 두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시의회 의원들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을 너무 진지하게 대응해서 갈등을 유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최근 이 시간에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의 공장 용지 확보를 위해서 조성된 대체녹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단 대체녹지에서 기준치를 대거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시가 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산단 대체녹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해 여수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젓갈색 오염물질이 발견돼 따른 원인 분석 차원에서 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오염수가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문기관의 대체녹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 검사 결과 토양에서 비소가 24.34mg, 또 많게는 100.899mg, 100.899mg, 또 불소가 670mg, 또 1105mg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리터당 이만큼 많은 그 오염물질이 배출됐는데요. 해당 오염 수치는 이 대체녹지의 토지 분류 항목인 이 공원 부지의 법적 기준치, 이 비소 기준 25mg, 불소 400mg를 초과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항목들은 다 이제 리터당의 기준치인데, 대체녹지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면 대체녹지를 조성해서 여수시에 기부 체납한 기업과 해당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수산단 공장 용지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대체 녹지를 개발해 여수시에 기부 체납한 이 녹지에서 인체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상황인데요. 진행자님 지적대로 대체 녹지를 조성한 기업과 해당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의 부실한 녹지 조성 사업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 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향후에 토양 정화 조치도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이번 조사에서 수소 이온 농도, pH가 낮게 나온 수질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체 녹지에 집수 관정을 설치해 앞으로 오염수가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대체 녹지 1구간을 제외한 다른 대체 녹지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는 이번 대체 녹지 1구간의 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과 관련해 추가로 대체 녹지 2구간과 3구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 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국가산단 대체 녹지 조성지 1구간은 3만 1,00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 해제 및 공장 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 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022년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 시간에 여수산단 대체 녹지 조성으로 일부 기업이 10배의 지가 차액을 남기고도 정작 공장 설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업이 지가 차익은 10배나 남기고 정작 남은 돈으로 조성한 대체 녹지에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상황. 여수 시민들로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제가 그 예전에 그 대리운전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대리운전 등록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그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시민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저를 몰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의밍아웃을 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이라고 안 합니다. 커밍아웃을 안 하십니까? 아, 예, 안 하죠. 그래요? 예. 하게 되면은 괜히 이게 뭐 사전 선거 운동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알아보는 분들하고는 뭐 이제 시의 정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핫한 게 뭐냐,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털어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몰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러한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직접 좀 만나 뵙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상호님은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시험이 9월 10일로 잡혔거든요. 시험을 예. 날짜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군요. 거의. 정기 시험이 이제 9월 10일로 잡혔고요. 예.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10월달에 그 시험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전 잘 모릅니다. 뭐 아무튼 뭐 있다고 치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 그 10월달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꼭 좀 합격하기를. 공인중개사로 추정이 되는 분이라고 하셨죠. 제가 응원한다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꼭 힘내셔가지고 예. 10월달까지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수 YMC 아이쿱 생협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내일 저하고 전창곤 전 의원을 초청하셨더라고요. 여수시 의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질문지도 받고 이래가지고 좀 더 방송 끝나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질문지 좀 공부 좀 하고 좀 생생하게 이야기를 좀 전달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세 가지 주제 하나씩 또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고향 올레 사업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주에 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기대와 우려는 뭐가 있는지 두 분께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 인구 확보에 나섰습니다. 생활 인구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것이 이 고향 올레 사업이거든요. 근데 전남에서는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일단 순천, 광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수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고흥도 들어가 있고요. 고향 올레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백 의원께 드려보겠습니다. 예, 20일에 보니까 행안부가 하는 고향 올레 사업의 공모 결과 최종 21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 이 공모 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예. 받아봤고 실제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했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10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가 5억인데 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체류형 생활 인구, 주소가 없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 거주시키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거주 공간이 보니까 한 6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6명 정도의 청년 생활 인구를 유입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6명이 10억이요? 예, 6명. 물론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바뀌면 6명이 12명이 되겠죠. 예.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저는 의문점이 좀 들고, 특히나 지방 소멸 위기, 뭐 인구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밖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토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그것도 많은 인구를 한다면 모르지만 뭐 대여섯 명을 위해서 10억을 쓴다?
이것은 정말 행안부에서 생각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뭐 이제 물론 이제 지역의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다른 쪽에도 제가 봐서는 뭐 비단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만 5군데니까 50억 정도인 것이니까 결코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이상호님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고향 원래 사업에서 새로운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생활인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원래 우리가 정주인구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거주하는 인원,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원. 그렇죠. 생활인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이나 어떤 레저 뭐 이런 휴식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생활하시는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뭐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생활인구. 얘기겠죠. 그분들은 그 주소가 돼 있어도 되고 안 돼 있어도 되고. 그 개념 자체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인구가 생활인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일단 또 정주인구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한 5가지, 6가지 정도 사업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21개소에 20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시성 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예, 지역 경제 그러니까 그 뭐 인구를 잘 안착시켜서 이 지역에서 살게끔 하고 뭐 결혼이나 뭐 출산 등을 통해서 잘 뿌리 내리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백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자리가 일단 주된 것이라면 6명에서 이제 쪼갠다면 12명까지 이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또 바로 생각나는 것이 지역에서는 여수의 꿈뚜락몰과 순천의 청춘창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지금 다 좀 횡한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뭐 비단 뭐 여수 순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했던 데가 지금 거의 뭐 유령화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또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깊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제공이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제공은 아니고 그 청년들을 뭐 모셔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어요. 진짜 고향이 원래 여기였던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서 있는데 뭐 일자리라든지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 와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성공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근데 전혀 이 우리 지역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생활인구인 청년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나 안 맞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지역을 다른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집토끼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 주시고 집토끼도 못 지키면서 산토끼 잡으려다 보면 큰일 나죠. 네, 이상호님 여수는 빠졌어요. 예. 물론 뭐 여기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고향 올레 사업 분야 중에서 여수시가 한다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았던 혹은 이건 고향 올레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생활인구 늘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역 예. 경제 활성화. 여수시가 지역 내 그 총생산 뭐 GRDP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전남에서 1위더라고요. 그 지표에 의하면 여수시 인구가 현재 34만이 돼야 된다. 지금 약간 7만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인구가 생활 인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굳이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그 통학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학이요? 로컬 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고주 초등학생들이 그 지방에 내려와서 농촌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예, 교류하는 거. 이건 6개월 이상의 사업을 필요하고 이분들이 전학을 또 와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활 인구 늘리지만은 결국은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수에 경험을 했을 경우, 여수는 도농복합 도시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여수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살아봤으니까. 예, 제2의 고향으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백 의원님 그 광양은 이제 선정된 것을 보니까 네.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와 주거 시설을 동시에 지원한다. 청년 복합 공간 조성 분야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뭐 우려가 되시는 게 이 지점에서는 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지역 청년 문화를 좀 주도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것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건데 예. 앞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과연 올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창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 삼아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 계획 가지고 있는 대로 한다면은 이 또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했던 사례하고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이 사업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다 설명을 한다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국도비가 뭐 담은 얼마라도 좀 있으면은 의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왔으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조금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 승인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국도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이후에 시의 부담으로 올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잘못하면은 의회 문턱을 넘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신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꺼내실 주제로 돌아오죠. 하나씩 꺼내볼 텐데 먼저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도 만들고 이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보육 사업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뭐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유치해가지고 보육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이런 물질적 지원, 또 그런 그 외에 나머지 것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7월에 그 저희 시정 질문에서 동료 의원인 김보라 의원이 이 부분을 이제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히나 이제 신생아들 키울 때 보면 긴급하게 의료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병원을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예,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실제 제 큰 아들이 100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고열에 시달려갖고 야간에 병원을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응급실을 갔는데 소아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다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뭐 검사하고 링거 맞고 이래가지고 병명이 이제 그 요로 감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소아들이 긴급하게 응급하게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정말로 구축을 해줘야 제대로 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지금 아동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가 좀 빠졌다. 다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긴급하게 지금 아동 응급 의료 센터를 어떻게 하면 이걸 구축할 것이냐. 네. 물론 지역에 있는 지금 의료 체계상 지금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게 정 어렵다라면 광역으로 묶을 수도 있겠고,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관련해 갖고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치단체에서 그 병원급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인근 도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의료 시설을요? 실제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전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민간 산후조리원이었었는데 이 이제 민간에서 이게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니까 산후조리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영역에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지금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신생아나 뭐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갑자기 응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면 공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립도 충분히 검토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호님 뭐 여수라고 해서 뭐 순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 어떤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관련 그 의료 체계를 구축한 게 시급한데요. 현재 보니까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전남권에는 아예 병원 한 개 자체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여수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중앙병원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 예산이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5억을 여수시가 지원하고 예산이 지자체 예산 7억 정도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달빛 어린이 병원이 365일 야간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문의를 한 명 더 모셔와서 하고 있고 한다 그러고 제일병원에는 아동 청소년과 전문의가 3분 계시더라고요. 예. 원래 5분이었는데 2명이 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의 그 의료 인력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그 의료 체계를 응급 환자 어린이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작은 이 지자체 단위로 될 것인가? 이걸 광역으로 묶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남도에서 동부로 묶을 것인가? 서부로 묶어야 될 것인가? 아마 응급 체계를 갖추려면 제가 봐서는 한 3-4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한 지자체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예산이다. 그 환자가 또 그만큼 또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단 한 명의 어린이를 구하기 위한 이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응급이니까. 예. 그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제 관련해서 백 의원님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시장님 공약상에도 보니까 아동 여성 전문병원 그 유치가 공약으로 되어 있었고 또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철동상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주제로 많이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엄마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철동상 세울 돈 있으면 아동병원 좀 세워주라. 병원이나 세워라. 예, 병원이나 세워라.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뭐 철동상은 철동상이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응급하게 아플 때 이럴 때는 이런 의료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 이것이 비단 뭐 광양시만의 힘으로 어렵다면은 뭐 전남 동부권으로 묶어도 좋고 또 광역 단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광주 기독병원에다가 현금 지원해가지고 이런 응급 시스템을 지금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남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이런 걸 빠르게 지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아마 시민들께서도 여수 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홍보성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주철현, 김혜지 양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이 개첩한 현수막의 문구나 설치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5개 관계물법을 개정하여 정책 홍보용으로 상시 개첩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서 현수막 공해 속에서 시민들이 노출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교통상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이나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현수막 내용들을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오직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정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뭐 이상호님은 이제 여수 정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냥 갑 지역에는 주철현 의원의 현수막이 주로 걸려 있었고 을 지역에는 김혜재 의원의 현수막이 주로 걸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지역 상관없이 여기저기 다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합구를 예상하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번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상되는 선거구에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본인 지역구에다가만 해라라는 예, 거잖아요. 본인 지역 현 본인 지역구만 해라. 근데 지금 아마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철현 국회의원하고 김혜주 의원께 뭐 기싸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쳐질까봐. 예. 기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상호 불신하고 있는 원인이.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김혜주 의원이 갑쪽에다 그 현수막을 개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갑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와서 절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게 최근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 됐는데 김혜재 국회의원께서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내렸거든요. 이런 악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까지 네. 할 일인가 싶은데 참. 저는 혐오 정치를 지금 발상한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저희 카눈 그 태풍 올라왔을 때 여수시가 전체가 깨끗해졌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현수막 자체가 1도 없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시민들이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날리니까 위험하니까 다 다 철거를 철거했었죠. 근데 다시 이제 카눈이 그건 몰랐네요. 잠잠해 저는 봤었거든요. 예. 정치를 하다 보니 그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시민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현수막 정치 지금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움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요 대목에서 백 의원께 드려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 진보당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 뭐 다들 것이죠, 뭐. 예, 예.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그 현수막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싸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 지역에서는.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서로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또 아니면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인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현수막 내용 보면 거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 확보했다. 자기 치적 쌓으려고 홍보하는 쪽의 현수막이 거의 다 대부분이지. 그렇죠. 예. 정당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켜는 경우는 우리 진보당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현수막 저희들이 많이 걸고 있어서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당이 예를 들어서 추구하는 바를 갖다 이렇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은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역에서 정쟁하는 부분,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시고 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맡겨야죠. 선택은 어차피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단순히 현수막을 훼손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거기 적혀 있는 메시지가 허위다, 뭐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호님 어떻게 더 보고 계십니까? 방금 진보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4일부터 방출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진보당 구호가 받아야 미안하다였거든요. 그렇죠. 예. 허위 사실 아닙니까? 바다에게 미안하다는 거죠. 예. 이런 정책적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양 국회의원들은 대학병원 유치부터 시작해 통합청사, 박람회장 사활용, 웅천 생활의 수밖에 토론에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서로 통화도 못하는 사이 이런 기자수첩에 나왔을 정도로 거의 불신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오롯이 피해는 여수 시민이 안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 마지막 예결위가 이제 다음 10월 달부터 진행될 거 아닙니까? 9월 달부터 정기국회가. 그때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 거기에 더 많이 치중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이런 플랜카드 정치에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빠져 계신다. 저번에 MBC에서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현 국회의원을 지지한다는 게 22%고 세무를 원한다고 51%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셔야 되는데 이건 지역 자체가 민주당이 텃밭이다 보니 그런 생각은 없고 오롯이 뭐 중앙당 공천만 받으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대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생각부터 좀 바꾸시고 오롯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 의원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뭐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는 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고 또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학구가 되게 되면은 선거가 한 명밖에 안 뽑지 않습니까? 현직 2명에서 1명을 뽑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야 되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시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호님 그 처음 말씀하신 5개 광고물법 개정되면서 사실상 규제받지 않고 정치인분들은 정당은 다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보고 있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뭐 시민분들께서는? 일단 시민 그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시민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은 건널목 상 위에다가는 개차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또 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로타리 우회전 할 때 그 부분도 많이 자제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책 홍보는 그냥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굳이 뭐 만덕동 개통 축하 이런 현수막을 걸 필요는 없거든요. 그 여수시가 해야 될 문제 그 홍보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지향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마지막 국회 예결위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 여수시에다가 좀 가져보는 이런 실용의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언더독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운희 화가를 달빛 갤러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의 수준 높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달빛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5번째 초대 작가가 바로 최운희 작가입니다. 9월 10일까지 나비여라 환영적 풍경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연탄 그림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거든요. 예. 이번에는 나비반도 여수가 품은 다양한 바다의 모습에 작가의 감정을 녹여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최운희 작가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운희라고 하고요. 저는 수채화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수 지역의 여수 작가 그리고 한국미업, 여수미업, 현대 여성 작가 연합회, 인사동 사람들이랄지 여러 단체에 또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수를 가장 사랑하는 여수의 작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의 제목이 나비여라도 아니고 나.비.여라. 어떻게 해서 나비여라가 됐을까요? 제목을 보시는 분들이 나비여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나비여라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지금 저의 작품을 보시면은 주로 여수의 풍경에다가 여수 바다예요. 그래서 여수 바다가 잔잔하면서 반짝거리는 그 윤설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여수 바다 하면 또 여수를 떠올리게 되고 여수의 그 지형이 또 나비 형태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비랑 닮아 있는 그 사람들이 나비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비여라라는 뜻인데 점점점은 나비가 날르는 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또 윤설의 어떤 그 모습이 같이 어렸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나비 한 마리가 된 것처럼 선생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섹션에 있는 이 작품들은 제가 2019년도에 그 해외 여행 중에 갑자기 시력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을 거기 머무르고 들어와서 바로 공항에 내리면서 수술을 하고 2분의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을 양방을 같이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눈에 들어왔던 색이 푸른색이었어요. 제 눈에. 예. 그리고 그렸던 가장 큰 작품이 이 작품이고 저도 모르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다 푸른색들이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거의 푸른색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침 형상이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밀려오는 그리고 우리 아침이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여기 큰 대작은 제가 수채화인데 물의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유화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올려서 작품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랄지 제 복잡한 이렇게 남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도 줄을 긋듯이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목이 사랑은 그대 품 안에. 네. 색채를 한 번에 칠한 게 아니라 계속 위에 덧칠하고 덧칠하셔서 이런 효과가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번 여러 색을 칠하면서도
결론은 또 푸른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칠할 때마다 제 어떤 여러 가지 이 바다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잔잔하긴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기물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곳에 또 사람들이 찾아가면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실제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에 가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칠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깊은 바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눈이 안 보였어 라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게 아니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밤새 제가 그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죠. 그러면서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과 어둠만 딱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 아픔의 고통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묵주기도를 계속 했어요. 묵주를 돌리면서 한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비우게 되더라고. 그래, 나는 안 보이면 나는 포기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가족이었고, 내가 해줘야 될 거, 그동안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책감도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제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앞에 뭔가 보이게 된다면 나도 나한테 주어진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분의 뜻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림 할 수 있는 전시의 기회가 계속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전시를 해외전이라든지 국내전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푸른빛을 발견하시고 그걸 계속 쫓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그림 속에 담아내셨어요. 네.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은. 그 이제 눈을 보이고 난 뒤에 그렸던 작품들이 또 2층에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작은 방에는 작품이 또 달라요. 네. 여기는 제가 시력 잃기 전에 그렸던 여수 풍경 예쁘잖아요. 네. 그 여수 주변의 화양면이라든지 소라면이라든지 거기를 좋아했었던 그 모습들의 작품인데 색감이 완전 다르죠. 네. 같은 푸른색이라도 저기처럼 강한 푸른색이 아닌 약간 잔잔한 그런 바다를 그리긴 했는데 좋은 풍경이었고 1섹션과 2섹션은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아무도 없고 한적한 느낌. 또 재방문하시는 분이 이제 또 여러 다른 분을 지인을 또 모시고 오셔서 여기를 보면서 여수 바다를 다 보고 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보시는 작품들이 이제 이게 참 DP를 잘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그 큐레이터 두 분이 강원영 큐레이터랑 또 임원민 큐레이터 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 제 의도를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DP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다가 멀리서 밀려오고 가까이 와서 위로 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파도의 어떤 이 모습들도 제 마음을 이제 대변을 해서 그래 제목이랑 그림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나를 읽어보자. 가장 힘든 게 나를 내려놓고 뭔가를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시력을 되찾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달빛 갤러리 2층 섹션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고도 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조급해서 그래서 이제 언니 보고 한의원에 저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106개를 침을 놨어요. 그 한의사가 지금까지 한의원을 하면 이렇게 핀을 많이 꽂은 처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침을 맞고 난 순간 몸에서 완전히 피가 새로 이렇게 돌면서 뭔가 팍 터지는 느낌? 가벼워지면 몸이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 팡 터지는 느낌이거든요.
큐레이터님이 일부러 요 하나만 또 이렇게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빼고 오로지 요 하나만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물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것은 또 제가 2015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치유 정화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내 몸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라든지 안 좋은 모든 것 빠져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흰 물감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작품 또한 이제 멀리서 봤을 땐 바다가 되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부분이 눈에 또 거슬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콧구멍이에요. 제 콧구멍이고 이쪽 콧구멍과 입이 이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파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은 가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반짝거리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일그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 어떡하지 하는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분명히 멀리서 보면 바다예요. 다들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저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지금도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보이고 제가 지금 0.34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진 거니까. 달빛 갤러리 나비여라 전시관에서 최은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여수에 대한 기억을 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닷가, 뭐 손가락 5개를 잠그면 물고기 5마리를 잡는다는 말을 저는 우리 시댁이가 항상 그 말을 해요. 오시는 분들이 바다를 보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바다를 보고 싶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8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한 분이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또 갯바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훼손한 여수 돌산 예술랜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에는 내일부터 창사 특집 라디오 전망대 주간으로 꾸려집니다.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